조선 제22대 왕정조. 개혁군주로 불렸던 그는 규장각을 세우고 장용영을 창설하며 새로운 조선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자녀도 없었고 노론 벽파의 칼날은 날카로웠으며 대왕 대비의 눈초리는 차가웠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새벽, 등에 난 종기로 고통받던 정조는 효의왕후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세 글자를 남깁니다. 수정전. 정조는 왜 마지막 순간 자녀도 없는 효의왕후에게 그 말을 남긴 걸까요? 그리고 24년 후 발견된 편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정조와 효의왕후 두 사람의 49년과 24년, 그 슬프고도 위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762년 2월 1일 밤, 청풍 김씨 가문의 10살 소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이면 창덕궁으로 들어가 새손빈이 된다. 아버지 김시묵은 무관 출신으로 왕실과 인연이 깊었고 어머니 홍씨는 명문가 출신이었다. 하지만 10살 소녀에게 궁궐은 두려움 그 자체. 새손 이사는 그녀보다 한 살 많은 11살. 궁궐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두 사람의 혼인을 준비해왔다. 영조는 손자 이산을 무척 아꼈고 그에게 맞는 배우자를 신중하게 골랐다. 김씨 가문은 덕망이 높았다. 소녀 역시 총명하고 단정했다. 밤이 깊어간다. 소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향 집을 떠올렸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 더 이상 자유롭게 뛰어놀 수 없고 엄격한 궁중 예법을 따라야 한다. 10살 소녀의 어깨는 너무 무거웠다. 하지만 궁궐에는 더 깊은 상처가 있었다. 1762년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해, 이산의 아버지 사도세자는 영조와의 갈등 끝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고 이산은 할아버지 영조의 명으로 직접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다. 11살 소년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새겨졌을까?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궁궐은 화려하지만 동시에 냉혹하다. 권력 다툼, 피비린내 나는 당쟁, 그리고 왕실의 비극. 이 모든 것이 궁궐 안에 존재했다. 10살 소녀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새손빈이 되어 새손을 모시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 생각했다. 2월 2일, 혼례식이 거행되었다. 10살 김씨 소녀는 새손빈이 되었고 그날부터 그녀의 인생은 왕실의 일부가 된다. 화려한 의상, 엄숙한 의식,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낯설었다. 궁궐의 삶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겁다. 아버지를 잃은 새손 이사는 말이 없었고 대왕 대비 정순왕후는 냉랭했다. 해경궁 홍씨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궁궐 전체가 슬픔과 긴장으로 가득했다. 새손빈 김씨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궁중 예법을 배우며 새손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익혔다. 하지만 밤이 되면 홀로 촛불을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워했다. 새손 이사는 책을 읽고 활을 쏘며 하루를 보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리가 있었다. 어린 나이에 맺어진 혼인, 서로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왕실의 무게는 너무 무거웠다. 시간이 흐른다. 새손빈 김씨는 점점 궁중 생활에 익숙해져 갔고 새손 이사는 점점 더 학문에 몰두했다. 영조는 손자를 엄격하게 키웠고 이사는 할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썼다. 1776년 영조가 83세로 승하하고 25살의 이산이 왕위에 오른다. 정조였다. 새손빈 김씨는 23세 나이로 왕비가 되었고 조선의 국무 효의왕후가 된다. 하지만 왕비의 자리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외로운 자리였다. 정조는 개혁에 몰두한다. 규장각을 설치하고 인재를 등용하며 왕권을 강화했다. 효의왕후는 그런 정조를 묵묵히 지켜보며 내명부를 다스렸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1776년 3월 10일 정조는 즉위교서를 반포한다. 그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영조 말년 노론 벽파 세력은 정조의 즉위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했고 정조가 복수를 할까 두려워했다. 정조는 그들의 견제 속에서 왕위에 오른다. 하지만 정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규장각을 설치한다. 규장각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었다. 정조는 이곳에서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해 자신의 개혁 정책을 뒷받침할 핵심 세력으로 키운다. 이덕무, 박재가, 유득공, 이서구,
이들 학자들이 규장각의 검서관이 되었고 정조는 그들과 밤낮으로 학문을 논하며 새로운 조선을 꿈꿨다. 신분을 초월한 인재 등용. 이것이 정조의 개혁 철학이었다. 1785년 정조는 장용영을 창설한다. 장용영은 왕을 직접 호위하는 친위 부대. 기존 오군영 체제에서는 왕의 권한이 제한적이었고 노론 벽파가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정조는 장용영을 통해 독자적인 군사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는 노론 벽파에게는 위협, 왕실 내부에서도 논란이 인다. 대왕 대비 정순왕후는 정조의 개혁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그녀는 영조의 계비로 노론 벽파와 가까운 인물이었다. 정조는 할머니 대왕 대비와의 관계에서 늘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효의왕후는 그런 정조의 곁에서 조용히 내명부를 이끌며 정조를 지지했다. 그녀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정조가 외로울 때마다 그의 곁을 지켰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리가 있었다. 1789년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긴다. 수원 화성. 단순한 성곽이 아니었다. 정조는 이곳을 새로운 정치군 사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다. 화성은 정조의 꿈이었고 아버지에 대한 효심의 표현이었다. 정조는 해마다 화성으로 행차하며 백성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쳤다. 수원 화성 건설은 단순히 성을 쌓는 것이 아니었다. 정조는 이곳의 상공업을 육성하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려 한다. 신도시 건설. 그것이 정조의 비전이었다. 하지만 정조의 개혁은 순탄치 않다. 노론 벽파는 끊임없이 정조를 견제했고 정조는 매일같이 반대 세력과 싸워야 했다. 정조는 밤낮 없이 일한다.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신하들과 회의하고 책을 읽고 정책을 검토했다. 효의왕후는 그런 정조가 걱정되었지만 그를 말릴 수 없었다. 정조는 강했지만 동시에 외로웠다.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꿈꿨고 새로운 조선을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돌볼 시간은 없었다. 효의왕후는 그런 정조를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다. 후사. 정조와 효의왕후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조정에서는 끊임없이 후사 문제를 거론했고 정조는 그 압박 속에서 괴로워했다. 효의왕후 역시 국모로서의 책임감에 짓눌렸다. 그녀는 밤마다 기도했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다. 결국 정조는 후궁을 들이기로 결심한다. 왕실의 안정을 위해서는 후사가 필요했다. 1780년대 초반 창녕 성씨 가문의 여인이 궁으로 들어온다. 의빈 성씨였다. 그녀는 온화하고 단정한 성품으로 정조의 눈에 들었고 효의왕후 역시 그녀를 받아들였다. 효의왕후는 국모로서 의빈 성씨를 예우했고 두 여인 사이에는 질투나 음모가 없었다. 의빈 성씨는 효의왕후를 존경했고 효의왕후는 의빈 성씨를 배려했다. 1782년 의빈 성씨가 아들을 낳는다. 문효세자. 정조는 너무나 기뻐하며 대사면을 내렸고 조정에서는 축하 연회가 열렸다. 정조의 첫 아들이었고 조선의 후사였다. 효의왕후는 문효세자를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보살폈다. 그녀는 세자의 처소를 자주 찾았고 세자가 아플 때마다 밤을 새워 간호했다. 하지만 문효세자는 허약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고 자주 병치레를 했다. 정조는 최고의 의관들을 불러 아들을 돌봤지만 문효세자의 건강은 좋아지지 않았다. 1786년 6월 문효세자가 홍역에 걸린다. 당시 홍역은 어린아이들에게 치명적인 병. 정조는 모든 의관을 동원해 세자를 치료하려 했지만 문효세자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6월 6일 문효세자가 숨을 거둔다. 5살이었다. 정조는 망연자실했다. 그는 세자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했고 의빈 성씨는 정신을 잃었다. 효의왕후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조정은 충격에 빠졌고 백성들도 슬퍼했다. 정조는 문효세자를 효창원에 안장하고 그의 죽음을 평생 잊지 못했다. 의빈 성씨는 그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해 세상을 떠난다. 정조는 또 한 번 깊은 슬픔에 빠진다. 문효세자와 의빈 성씨를 잃은 후 정조는 다시 후사 문제에 직면한다. 조정에서는 다시 후궁을 드릴 것을 건의했고 정조는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린다. 반남 박씨 가문의 여인이 궁으로 들어온다. 수빈 박씨였다. 그녀는 1789년에 정조의 승은을 입었고
1790년 9월 23일에 왕자를 낳는다. 훗날 순조가 되는 아이였다. 정조는 기뻐했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러웠다. 무뇨세자를 잃은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효유왕후는 순조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 그녀는 순조를 마치 친아들처럼 보살폈고 수빈 박씨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정조는 순조를 세자로 책봉하고 왕실의 미래를 준비한다. 하지만 정조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1790년대 후반, 정조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다. 그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자주 병을 앓았고 등에 종기가 생겼다. 의관들이 치료했지만 완전히 낫지 않았다. 정조는 여전히 밤낮 없이 일했고 효유왕후는 그런 정조를 지켜보며 걱정했다. 정조는 자신의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순조를 위해 준비하고 왕실의 안정을 위해 고민했다. 하지만 노론 벽파는 여전히 강력했고 대왕 대비 정순왕후는 정조의 개혁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정조는 자신이 죽은 후 순조와 효유왕후가 어떻게 될지 걱정했다. 1800년 들어 정조의 건강은 더욱 나빠진다. 등의 종기가 악화되었고 고열에 시달렸다. 6월이 되자 정조는 더 이상 정사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다. 효유왕후는 매일 정조의 처소를 찾아 그를 간호했다. 1800년 6월 27일 밤, 정조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 등의 종기가 터졌고 고름이 흘러나왔다. 의관 피제길이 종기를 치료했지만 정조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정조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했고 의식이 흐릿해졌다. 효유왕후는 정조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정조는 가끔 눈을 뜨고 효유왕후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정조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밤은 깊어간다. 궁궐 전체가 긴장 속에 잠겨 있었다. 신하들은 영춘원 밖에 모여 정조의 상태를 걱정했고 의관들은 밤새 정조를 돌봤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정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6월 28일 새벽, 정조는 마지막 힘을 다해 효유왕후의 손을 꼭 잡는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세 글자를 말했다. 수정전. 효유왕후는 놀라며 정조의 얼굴을 바라봤다. 수정전? 무슨 의미일까? 하지만 정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고 숨이 멎는다. 1800년 6월 28일 새벽, 정조는 49세의 나이로 승하했다. 창경궁 영춘원 앞에는 신하들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다. 좌의정 심한지는 땅을 치며 울었고 교장각의 신하들은 절망에 빠졌다. 정조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조선은 충격에 휩싸인다. 효유왕후는 정조의 시신을 붙잡고 오열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조가 마지막으로 남긴 수정전이라는 세 글자가 맴돌았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정조가 죽은 후 궁궐에는 독살설이 퍼진다. 일부 신하들은 정조가 독에 중독되어 죽었다고 의심했고 의관 피제길의 치료 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피제길은 정조의 종기를 치료할 때 칼을 사용했고 일부는 그 과정에서 독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실록에는 정조가 종기로 인해 자연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독살설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제길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후대 사람들은 정조의 죽음에 의문을 품었다. 노론 벽파가 관여했을 가능성, 대왕 대비 정순왕후의 역할, 여러 추측이 나돈다. 정조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1800년 7월 4일, 11살의 순조가 즉위한다. 대왕 대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고 효유왕후는 대비가 되었다. 정조가 그토록 애써 만든 장용영은 1802년에 해체되고 교장각의 인재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정조의 개혁은 멈춰선다. 노론 벽파가 다시 권력을 장악했다. 효유왕후는 조용히 대비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순조를 보살폈고 정조가 남긴 유산을 지키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조가 마지막으로 남긴 수정전이라는 세 글자가 계속 맴돌았다.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효유왕후는 밤마다 그 의미를 생각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정조가 죽은 후 조선은 격변의 시대를 맞는다. 순조는 성장하며 친정을 시작했고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다. 효유왕후는 대비로서 왕실을 지켰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불공을 들이며 정조를 추모했다.
세월이 흐른다. 1821년 효유왕후는 69세가 되었다. 그녀는 병상에 누웠고 죽음이 가까워짐을 느꼈다. 순조는 어머니처럼 모신 효유왕후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효유왕후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다. 효유왕후는 자신의 생을 되돌아본다. 10살에 궁으로 들어와 새손빈이 되었고 23세 왕비가 되었다. 정조를 49세에 잃었고 24년을 대비로 살았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1821년 4월 9일 효유왕후가 승하한다. 조정에서는 효유왕후를 정조 옆에 합장하기로 결정했다. 정조는 현재 걸릉에 안장되어 있었고 효유왕후 역시 그곳에 묻힐 예정이었다. 합장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궁궐의 한 나인이 효유왕후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한다. 편지에는 정조가 생전에 효유왕후에게 남긴 글이 적혀 있었다. 그 글 속에는 수정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나인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정조의 글씨.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만약 먼저 간다면 그대는 수정전을 기억해 주시오. 수정전은 왕실의 평화를 상징하오. 내가 없어도 그대가 그 자리를 지켜주시오. 순조는 아직 어리고 대왕 대비와 노론 벽파가 강하오. 그대만이 왕실을 지킬 수 있소. 수정전에서 왕비로서, 대비로서, 국모로서 왕실을 지켜주시오. 편지를 본 신하들은 눈물을 흘렸다. 정조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고 효유왕후에게 왕실의 안정을 부탁했던 것이다. 수정전은 창덕궁의 한 정각으로 왕비가 거처하는 곳이었다. 정조는 효유왕후가 대비로서 그 자리를 지키며 순조를 보호하고 왕실을 지켜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는 순조가 어리고 대왕 대비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가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조는 효유왕후만이 왕실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만약 효유왕후가 이 편지를 읽었다면 어땠을까? 24년 동안 그녀는 정조의 마지막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정조는 그녀를 믿었고 그녀에게 왕실의 미래를 맡겼다. 효유왕후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조의 부탁을 지켰다. 그녀는 순조를 보살폈고 왕실의 평화를 위해 애썼다. 비록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지만 효유왕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왕실의 안정을 위해 조용히 힘을 보탰다. 순조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왕실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효유왕후의 헌신 덕분이었다. 1821년 4월 효유왕후는 정조 옆에 합장된다. 걸릉의 언덕 위에는 두 사람의 무덤이 나란히 자리 잡았다. 정조와 효유왕후는 생전에는 자녀도 없이 외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죽어서는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다. 정조는 개혁군주였고 효유왕후는 조용한 국무였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조선을 사랑했고 왕실을 지켰다. 정조의 마지막 말 수정전은 효유왕후에게 남긴 신뢰와 부탁이었고 효유왕후는 그 부탁을 끝까지 지켰다. 지금도 걸릉을 찾는 사람들은 두 사람의 무덤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정조와 효유왕후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신뢰와 헌신의 의미를 일깨워준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역사 속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역사의 진실을 가져올게요.